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베트남이냐?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본받아야 할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과거사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중국을 다루는 방식과 그 노하우,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베트남만한 스승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과거사 다루는 방식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가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사로 따지자면 사실 베트남만큼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세에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또 프랑스, 미국, 중국 이 3대 강국과 차례로 큰 전쟁을 치르면서 80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준 대사에 의하면 베트남이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과 그리고 일부 참전 용사들의 그 불미스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싶어도 사과 안 받겠다고 버티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한국과 친구가 되고 싶은데 한국은 왜 과거사에 그렇게 연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발 과거사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무리 사과해도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다시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베트남은 과거사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제발 하고 싶어도 한국이 좀 참아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물론 베트남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매번 이겼으니까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승자의 여유가 있는 나라고, 그 반면에 우리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트라우마와 그 아픔,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뭐 과거사를 대하는 그 심리 상태가 같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과거사 다루는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과거와 미래 중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서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유령을 소환하고 관제 민족주의 부흥회까지 열면서 미래의 발목을 잡도록 방치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느냐, 여기에서 저는 외교안보 정책의 승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대하는 자세, 대중정책,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베트남처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면서 수천 년 동안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시달려온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과거 제도까지 중국에서 같이 도입을 해가지고 관료 제도를 확립한 그런 나라인데도 다른 게 또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고 또 중국에 굴종하면서 중국의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것을 최고의 생존 전략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은 굴종은 거부합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목숨 걸고 거국적 항쟁도 불사하는
그런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잘못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중국에는, 그리고 중국 지도부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대중항쟁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몽골 제국 시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이죠. 몽골이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같은 유럽 국가까지 다 점령하고 지배를 했는데도 베트남은 3번이나 침략하고도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도 제대로 감당을 못한 나라가 베트남이다. 그리고 청나라 때는 또 어떻게 됐느냐? 청나라 국력이 최고조로 달했던 때가 근룡제 때거든요. 근데 이 근룡제 때인 230년 전 1789년에 광동성 총독 손사이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베트남 정벌에 나섰는데 어떻게 됐느냐? 베트남은 10만 군사와 코끼리 한 100여 마리를 이끌고 이 청나라 군사하고 맞섰는데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손사이 총독과 호위병 몇 명만 살아서 달아나고 나머지 그 20만 대군은 거의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 청나라는 왜 이런 무모한 정벌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느냐, 이것도 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베트남의 완문해라는 국왕이 칭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칭제가 뭐냐면 왕이 내가 이제 황제다 하는 게 이게 칭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전쟁까지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중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황제는 중국 천자만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입니다.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는 왕이나 제후가 나오면 그거는 천자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거는 군사적 정벌로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그런 전쟁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근래에도 한 40년 전에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워낙 짧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 배경은 좀 복잡하고 또 공산국가 간의 그 이념보다 민족이 앞선다는 걸 보여준 전쟁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발단은 뭐냐 하면요. 그건 캄보디아 킬링 필드인데 들어보셨죠?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 루즈 정권이 캄보디아 800만 인구 중에 거의 한 4분의 1, 한 200만을 학살한 워낙 끔찍한 이런 사건이라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78년 12월에 베트남이 크메르 루즈 응징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공격해서 그 크메르 루즈 정권의 지도자인 폴포트 정부를 몰아내고 친베트남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메르 루즈는 중국의 후원을 받는 친중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의 침공을 아시아의 그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그 맹주인 중국에 대한 아주 무엄한 도전으로 이걸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산국가인 그 베트남을 응징하겠다고 79년 2월 17일 날 곤명군구, 곤명이 중국말로는 쿤밍이죠. 오세요. 쿤밍군구 소속 20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베트남을 전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트남 정규군은 대부분 다 캄보디아 그 원정을 가서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그 북부 국경에는 정규군 이계사단하고 민병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베트남 공격하기 전에
덩쇼평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때 카터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조그만 친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엉덩이 한 대 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베트남을 아마 만만하게 보고 쉽게 혼내줄 수 있을 걸로 아마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수도 하노이 근처까지 한 150km 진격하는데 2만 명이 전사를 하고 2만 명 이상이 전사를 하고 4만 명 이상의 그 부상자를 내는 그런 치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규군은 이게 사단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민병대인데 이런 민병대하고 전투에서 중국 정규군이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한 20일 만에 3월 6일 날 그 하노이 들어가는 관문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정규군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전투에 투입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중국군이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간 겁니다. 결국 수도 하노이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중국은 그냥 징벌적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하고 철군한 거죠. 말이 철군이지 이게 참패한 전쟁을 그냥 이긴 것처럼 포장하고 퇴각을 한 겁니다. 베트남군을 캄보디아에서 몰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베트남군은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 캄보디아에 주둔한 걸 보면 그 응징하려다가 도로 당한 거죠. 이게 이제 불과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5년 전에 남중국해에서 일어났습니다. 2014년 5월 중국이 베트남과 그 영토 분쟁이 있는 그 해남도 남쪽에 있는 파라셀 군도에서 석유 시추선을 설치하고 시추를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베트남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만 했지 실효적으로 지배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베트남 해군 초계정과 어선 한 30여 척이 몰려가가지고 중국의 시추를 그 방해를 하니까 중국 군함이 그냥 물대포를 쏘면서 이게 베트남하고 충돌이 벌어졌는데 뭐 충돌이라고 해야 사실은 한 9명 다치고 어선 8척이 파손되고 사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베트남 국민들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인이 소유하든지 중국 사람이 투자했다는 그런 공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보고 그 베트남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그냥 베트남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중국은 그 시추선을 시추를 중단을 하고 거기 있는 해군 함정도 철수를 했죠. 그 뒤에 중국 그 리크창 총리가 베트남 방문해가지고 우리 이웃끼리 좀 잘 지내자 이렇게 지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트남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 지내자고 그랬지 언제 잘 못 지내자고 한 적이 있느냐? 당신들이 나무 땅에 와가지고 석유 시추 우리 허가도 안 받고 석유 시추하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항의한 건데 그게 뭐 우리가 언제 잘못 지내자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도 당신들 괜히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 와가지고 시추하든지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꼬리 내리고 와서 그냥 뭐 손을 내밀은 형식 같지만 사실은 그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 베트남이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어떤 강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이기지 못하고 와가지고 손 내밀고 잘 지내보자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뭐 제가 겪은 하나의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만은 3주 전에 중국 군부가 북경에서 개최하는 향산 포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뭐
초청받아 가서 한 세션 사회도 보고 한 두 세션에서 제가 발표도 하고 이런 회의인데, 여기에 베트남 국방차관이 와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중국 군 지도부를 향해서 준엄하게 그 훈계하는 모습, 이걸 보고 야, 정말 베트남의 저 기계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말이죠,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국제법 지켜라, 그리고 항해 자유 존중하라, 그 말인데, 보통 사람이 들으면 그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법 지키라는 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뭐 이야기거리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 말이냐 하면 말이죠,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그 섬을 무단으로 점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공 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활주로도 만들고 군사기지 만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필리핀이 몇 년 전에 저 국제중재재판소에다가 이게 중국 땅이 맞는지 한번 좀 심판해달라 하고 제소를 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 그러면, 중국의 이게 중국 땅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중국 땅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중국 땅이라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중국은 뭐 그 중재재판소 판결에 불복한다고 그러고 계속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국방차관이 당신들 영토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점령해가지고 군사기지화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근해를 지나가는 선박들의 항해 자유를 제약하고 있느냐. 힘으로 주변국 겁박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무단 불법 점령하지 말고 중재재판 결과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미국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이 이런 이야기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우리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거 함부로 못 하거든요.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게 미국 편을 드는지 중국 편을 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하는데, 이게 베트남 국방차관은 국경 항복판에서 중국 장성들, 제가 보기엔 한 100명도 넘는 것 같은데, 중국 장성들 한 100여 명 앉혀놓고 훈시하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베트남이 시도 때도 없이 중국 들이받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중국이 베트남의 주권과 핵심 이익 침범할 때는 전쟁 각오하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도 중국 중국이 우리 건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들이받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급적 충돌을 피하고 우호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죠. 그러나 중국이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기본권, 사활적 이익 침해하면 그때는 좀 단호한 자세 보여줘야죠. 그거 못하면 한국은 계속 짓밟아도 되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런 자세로 중국에 굴종하면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능멸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트남보다 도대체 뭐 국력이 약합니까?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베트남은 저렇게 강단 있게 중국에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우리는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말대꾸 하는데도 오금이 저리나 이거죠. 오늘의 결론은 주권과 생존권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만큼만 누리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오늘 그 말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